여러분이 마트에서 배추 한 포기를 5,000원에 사면 그중 2,500원은 농민한테 가지 않습니다. 유통비용으로 사라집니다. 소비자가 내는 돈의 거의 절반이 밭에서 식탁까지 오는 동안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겠다고 정부가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지금의 6%에서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고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를 100개 짓겠다는 겁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정책이 정말 농민의 주머니를 두텁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하나의 구호에 그칠 건지 숫자와 현장 감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배추와 사과 같은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 둘째,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겠다. 셋째,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비중을 현재 6%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 여기서 주목할 건 세 번째입니다. 6%에서 50%면 8배가 넘는 성장이에요.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뒤집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연간 거래 금액이 이미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빠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사실 농산물 유통 개선이라는 말,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이 문제에 돈을 안 쓴 것도 아닙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러니까 H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유통 개선에 쏟아부은 돈이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1조 6천억이면 웬만한 지방도시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유통 비용률이 2019년 47.5%에서 2022년에는 49.7%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돈을 쓰면 쓸수록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농가가 소비자 판매 가격에서 가져가는 목, 그러니까 생산자 수취율은 같은 기간에 52.5%에서 50.3%로 떨어졌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소비자가 10,000원을 내면 농민한테 5,000원도 안 간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포장비, 운송비, 하역비, 중개수수료, 임대료 이런 것들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 구조가 수십 년째 바뀌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유통 경로 자체를 디지털로 바꿔보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거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뿌리 깊은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 극단적으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해 냉해와 탄저병이 겹치면서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넘게 줄었습니다. 생산량이 30% 줄었으면 가격이 30% 오를 것 같죠? 아닙니다. 도매 가격이 62%나 뛰었어요. 생산량 감소에 2배가 넘는 가격 폭등이 일어난 겁니다. 금사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르거든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수요가 늘 때 생산량을 바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과나무는 묘목을 심고 최소 3년은 지나야 경제성 있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배추도 계절성이 뚜렷하고 저장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면 가격이 폭등하고 그걸 보고 다음 해에 너도 나도 심으면 공급이 넘쳐서 가격이 폭락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정부가 가격 변동성을 50% 줄이겠다고 한 건 바로 이 롤러코스터를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혹시 이거 아셨어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 중에 전자송품장 의무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농가가 도매시장에 물건을 보내기 전에 미리 전자문서로 얼마나 보낼 건지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매시장에 물건이 도착해봐야 오늘 물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새벽에 트럭이 몰려들어야 그제서야 오늘 배추가 많구나, 적구나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 가격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자송품장이 의무화되면 출하 전에 물량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가격 급등락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2026년에는 제철 농산물 가격과 판매처를 비교할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도 나올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어디서 사는 게 싼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정책의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 스마트 APC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온라인 도매 시장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산지에서 물건을 제대로 선별하고 포장해서 내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스마트 APC는 기존의 산지 유통센터를 디지털 기술로 업그레이드한 시설입니다. 비파괴 선별기로 과일의 당도와 결함을 자동으로 체크하고 자동 포장기로 규격화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022년에 전국에 딱 2개밖에 없던 걸 2023년에 17개로 늘렸고 2027년까지 1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20개 이상씩 새로 짓는 규모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광역화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거점 스마트 APC를 중심으로 같은 지역 같은 품목의 소규모 APC들을 연결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경북이면 사과, 전남이면 배추와 무, 이런 식으로 지역 특화 품목에 맞춰서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시설을 짓는 것과 그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스마트 APC가 100개가 생겨도 그걸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그 기술을 활용할 역량이 산지에 없으면 그냥 비싼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국 농가 인구가 약 200만 명인데 경북이 32만 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26만 명, 경기가 25만 명 정도입니다. 강원은 7만 명이 안 돼요. 농가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고령화는 더 심하죠. 디지털 기반 유통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서 품목 농협이나 생산 유통 통합 조직 같은 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거래 중개인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 안착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2024년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51개 농산물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0% 넘게 올랐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수확량은 오히려 1.4% 줄었고 가격이 8.4% 올라서 소득이 늘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이 귀해져서 비싸게 팔린 거지.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이 오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영비,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드는 비용도 3.7% 올랐습니다. 농기구 수리비가 32%나 뛰었고 위탁 영농비도 15% 넘게 올랐어요. 수입은 조금 늘었는데 지출도 같이 느는 구조인 거죠. 품목별 격차는 더 심합니다. 시설 토마토 수경 재배가 시바르당 1,760만 원으로 1위인데 노지 사과는 511만 원이에요.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시설 농업과 노지 농업의 소득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구조 개선만으로 이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유통비용 10% 절감이라는 말이 체감이 되시나요? 지금 유통비용률이 약 47에서 50% 사이니까 10%를 줄이면 대략 4에서 5%포인트가 빠지는 겁니다. 생산자 수치율로 따지면 50%에서 55% 정도로 올라가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소비자가 10,000원을 낼 때 농민한테 가는 돈이 5,000원에서 5,500원이 되는 거예요. 500원입니다. 물론 전체 거래 규모로 보면 큰 금액이지만 개별 농가 입장에서 이게 삶을 바꿀 만한 변화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유통비용 절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농가 최소 수취 가격 보장 체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운송비, 박스비, 출하, 장려비까지 포함해서 농가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품목에 어떤 규모로 적용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정책에서 눈에 잘 안 띄지만 의미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확 낮아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거래 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어야 판매자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20억이면 웬만한 중소생산자나 작은 농협은 엄두도 못 내는 금액이죠. 이 요건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거기에 물류비와 판촉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바우처도 제공하고요. 2026년에는 경매와 역경매 기능을 도입해서 농업인이 직접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2029년에는 다품목 소량 거래 체계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유통 경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농민 쪽으로 조금이라도 옮기겠다는 시도예요. 지금까지 도매 시장에서 가격은 사실상 중도매인들이 결정해왔거든요.
농민은 물건을 보내놓고 얼마에 팔렸는지 나중에 확인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바꾸겠다는 건데 실제로 가격 결정 구조가 바뀌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이쯤에서 공급 안정화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유통 구조를 아무리 잘 바꿔도 물건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와 배에서 노지 채소까지 확대하고 정부 비축 물량을 늘리고 사전 계약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봄배추의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기술 실증도 추진합니다. CAMA라고 하는 저장 연장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배추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2024년 가을 배추 생산량이 전년보다 6% 넘게 줄었고 가을무는 21%나 감소했어요.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공급 불안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통구조 개선과 공급 안정화가 동시에 가지 않으면 가격 변동성 50% 완화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번 정책이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국 농산물 유통의 문제는 단순히 중간 상인이 많다거나 물류비가 비싸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보가 없고 선택지가 없고 협상력이 없는 농민이 시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왔다는 구조적 문제라는 거예요. 온라인 도매 시장이든 스마트 APC든 전자송품장이든 결국 이 도구들이 농민에게 정보와 선택지와 협상력을 돌려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1조 6천억을 쏟아부어도 유통비용이 오히려 늘었던 과거를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으니 그 구조가 정말 바뀌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종자 주문하고 비료 계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땀이 죗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지 밥상의 말단에서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